자, 그러면 39쪽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요. 39쪽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책 한번 보실까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자,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익에는 이제 이게 미래 발생되다 보니까 위험이 따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순서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수익과 위험, 이거 두 개 공부하실 때 항상 먼저 배우는 게 있거든요. 수익과 위험 중에서는 먼저 배우는 게 위험이에요. 위험. 그 위험을 먼저 배우고 위험을 배우고 수익을 그 다음에 배웁니다. 교재 편제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론 교재는 비단 우리 수험서뿐만 아니라 위험이 먼저 나오고 수익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지피, 적을 알고 나를 알.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만 너무 좋지 말고 그 전에 이 수익에는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위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익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위험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라서 요거 내년 시험에는 조금 가능성이 좀 떨어져서 이걸 먼저 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 교수님들이 수업하실 때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 출제 경향은 또 좀 약간 그걸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타이밍은 이게 맞는데 또 전혀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을 내어서 난이도 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부동산 투자 위험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려고요. 왜냐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나오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엄청 지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중요도가 낮다. 항상 그 생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낮은 거, 책 저기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시험에 내더라고요. 시험에 내는데 물론 그게 시험 전체의 어떤 승부를 결정짓는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불합격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 약간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언급은 좀 해드리고 대신에 중요한 거 위주로 수업은 진행할 거고 그건 제가 알아서 진행할 거니까 수업은 뭐 저한테 맡겨보세요. 우리 쌤들한테 맡겨보시면 알아서 잘들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의 출발점이죠. 출발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학원에 앉는 순간 그런 고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간혹 학원에 앉아 있는데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다. 결제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한 짓 해봐. 내가 그만둬 버릴 테니까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합격까지는 계속 가셔야 되는 거에 맞고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출발점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에 대한 신뢰.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꼭 나를 시켜줄 거다라는 그 신뢰를 갖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어느샌가 실력이 완성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게 출발이니까 100% 신뢰하시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은 사업상 위험이 있고요. 금융적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위험이 있고요. 인플레 위험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이것을 부동산 투자의 5가지 위험이라고 해서 사금, 법인유 이렇게 암기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사금, 법인유. 자, 사업상의 위험은 어떤 걸 말하냐면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적 위험을 합쳐서 우리는 사업상의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뭐 지문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라는 말이 있다면 요거 사업할 때 위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적 위험은 부채를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부채는 타인 자본, 차입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부동산 투자는 통상 부동산이 너무 고가기 때문에 차입금을 끌어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부채를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 그럼 결국 부채가 떠야 금융적 위험이 나온다면 부채가 없으면 금융적 위험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금융적 위험이 부동산 투자할 때 없는 경우도 있다. OX.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를 하는 경우. 전액 자기 자본 투자를 하는 경우는 뭐가 없는 경우죠? 부채가 없는 경우죠. 부채가 없는 경우는 금융적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은 오직 뭐가 떴을 때만, 부채가 떴을 때만. 부채가 안 뜨면 적어도 무슨 위험은 없다? 금융적 위험은 없는 겁니다.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이 변해서 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정책이 변해서 하게 되는 위험. 인플레 위험은, 자, 인플레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플레는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들어가기 전에
인플레부터 한번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인플레라는 건 이제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걸 인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85년 정도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이고요. 1985년에 소주가 100원 했대요. 서울에서. 지금 1,300원 하거든요. 참이슬 후레쉬. 1,300원. 몇 배? 13배. 13배. 그러니까 85년이니까 95, 2005, 2015. 한 30년 잡고요. 30년간 소주 가격이 13배 정도 올랐답니다. 그때 이제 그 짜장면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500원 했답니다. 500원. 500원. 지금은 한 5천 정도 하죠. 10배. 짜장면 10배 올랐습니다. 그때 서울 특별시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85년도니까 아파트가 많이 쓸 때는 아니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평균 2천만 원 정도 했대요. 2천만 원. 지금 평균 5억 하거든요. 25배. 통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요. 물가 상승률하고는 일반 물가 상승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10배, 12배 이렇게 오를 때 20배, 25배씩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짜장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주를 먹으면 안 돼요. 짜장면에 소주 한 그릇 하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부동산 사셔야 됩니다. 부동산 사셔야지. 물론 경기는 변동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가격 상승 하락은 있겠지만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그 상승률을 보여준다. 이걸 인플레라 그래요. 부동산도 대표적인 물건이니까. 그러면 일단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대출기관, 은행을 대출자라 그래요. 대출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라고 하고, 돈을 빌려줄 때 얘가 빌려주는 이유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자율 제도에는 고정이자율 제도가 있고 변동이자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이자율은 한번 금리가 정해지면요, 만기 때까지 그 금리로 계속 가는 게 고정이자율이고요. 변동금리는 뭐 6개월마다 또는 12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동금리인데, 대출 기관들은 이제 인플레를 예상을 하겠죠, 그죠? 물가가 앞으로 오를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빌릴 때 1억으로는 집을 갖다가 한 채 살 수 있는 1억이었는데 30년 뒤에 그 1억으로는 집을 반 채가 뭐야 4분의 1채도 못 사는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출 기관들은요,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자를 더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될 때 대출 기관들은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변동금리.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하는 만큼 이자율을 올려서 금리를 더 받고 싶어 한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인플레이션에 예상될 때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고정이자를 선호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자,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약점이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것을 환금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가장 큰 약점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환금성이 떨어진다. 낮은 환금성. 요거 때문에 야기 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사금법인유가 어떤 위험인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입에서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이에요. 그러면 사금법인유 중에서 사. 부채를 잘못 썼어요. 그러면 금. 정책이 변합니다. 그러면 법. 대출 기관들이 변동이자를 선호해요. 그러면 인플레 때문이고, 환금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위험이 뭡니까? 이렇게 뜨고요. 박스 안에 부채가 떠 있었어요. 그럼 답은 뭐였어요? 금. 이번 시험이 좀 쉽게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부채를 잘못 사용해서 하게 되는 위험은 금융적 위험. 어쨌든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말면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건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럼 더 중요한 건 총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총위험.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인데, 저는 논의 편의상 체와 비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모든 기업에. 그래서 얘를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으면요, 감수해야 돼요. 근데 바보같이 위험만 감수하는 사람은 없거든. 위험 감수하면서 통상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진다? 이것을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 그래요. 자, 따라해보세요. 상쇄. 이 상쇄가 사실은 비례 관계이거든요. 비례. 같은 말이고요.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요. 비체계적 위험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 통해서 제가 하려는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짜도요, 체계적이면 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체계적이면 피할 수가 없고요, 비체계적이면 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지금 이 자리에서 80, 90%를 다 이해하고 10%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길을 쫑긋 세우고 머리를 맑게 한 다음에 실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곳에 투자하면 너무 위험하다길래 내가 분산 투자를 했어요. A, B, C, D 4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했어요. 분산 투자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얘는 수익이 좋았는데 얘는 수익이 안 좋았어. 얘는 수익이 좋았는데 얘는 수익이 안 좋았어. 그럼 지금 수익이 안 좋은 게 누구냐면 B와 D가 수익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잘 짰다 그래요. 잘 짰다. 그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포트폴리오 잘 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안 좋았던 수익은 누가 만회시켜주고 얘가 만회시켜주고 여기 안 좋았던 수익은 얘가 만회시켜주거든.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포트폴리오 목적이 원래 안정된 수익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잘 짰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B기업과 D기업은 수익이 안 좋았네요. 수익이 안 좋은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B기업과 D기업은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대요. 수익이 좋을 리가 없지. B기업과 D기업이요 영업경비가 너무 많이 올랐대요. 영업경비가 많이 오르면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좋을 리가 없지. B기업과 D기업이 지금 수익이 안 좋은 이유가요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대요. 회사에 어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냐면 회장님이요 전 직원을 갖다가 막 때렸대요. 이렇게 막 때렸대요. 그리고 갑질을 막 한 거지. 그 뉴스에 나오고 막 구속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옥중 경영을 하고 있답니다. 옥중 경영. 그러니까 수익이 좋을 리가 없지.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는 A와 C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누구만? B와 D만 영향을 받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험은 특정 개별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맞습니까? 그럼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예, A 기업과 C 기업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만 잘하면, 즉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하면 피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런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저랑 비체계적 위험 한 문장 요약 들어갑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란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됐어요? 됐어요?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보죠. 통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때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안 빌려요? 돈 빌려서 기업 활동을 하죠. 대부분 돈을 빌립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변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지금 ABC 중에서 싹 다 영향을 받아. 싹 다.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물가 올라요. 화폐가치 떨어지고. 화폐가치가 떨어진다고 누가 영향을 받아요? 싹 다 영향을 받아요. IMF 구제금융 하래요. 지금이 IMF 구제금융. 아니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아니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아니면 국가 부도의 날. 막 그래.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아 안 좋아? 경기가 거시적으로 불황이래요. 경기가 불황이래요. 그럼 누가 영향을 받죠? 싹 다 영향을 받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들은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분산하고 싶어 나도. 포트폴리오 짜고 싶다고. 근데 싹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도 피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런 위험을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 한 문장 요약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체계적 위험이란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거의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을 테니까 저한테 체비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아니 해볼랍니까 안 해볼랍니까?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아시죠? 이거 왜 해요?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암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개론생 개론생이 노력하는 거구나.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귀찮게 묻고 네 수업이나 해.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체비 한번 해볼 건가요? 자, 총위험은 무엇과 무엇의 합인데? 체와 비의 합인데 출발합니다. 개별 기업 B 모든 기업 체 피할 수 안 했어. 안 했다고 내가 아직. 피할 수 없는 거. 피할 수 있는 거. 이자율, 인플레, 경기 변동.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B.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재관리하는 거. B.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상세. 체. 자, 갑자기 이게 왜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체계적 위험은 뭐 해버리면 돼요? 피해버리면 돼요. 뭐해서? 분산 투자해서. 뭐 짜서? 포트폴리오 짜서. 피해버리면 더 이상 걔는 이제 위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하면? 감수한,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감수한다. 뭘 즐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체계적 위험은 만다? 감수한다. 피할 수가 없으니까 만다? 감수한다. 근데 바보같이 위험만 감수하는 사람은 없다. 위험 감수하면서 뭐를 더 내놓으라고?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고 비례관계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뭐 해버리면 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 감수한다. 감수하면서 뭘 더 내라고 얘기한다? 수익을 더. 그리고 위험과 수익 관계는 상쇄관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 하나 등장합니다. 상쇄. 여러분들
대화에서 상세란 말을 쓰는 사람은 잘 없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대화 중간에 상세, 상세란 말을 주로 하더라. 배운 사람입니다. 알겠죠? 배운 사람입니다. 상세라는 단어 중간에 쓴다는 것은 분명 그 사람, 배운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상세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자, 상세와 가장 흡사한 단어, 가장 비슷한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세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카바라고 읽어야 돼요. 카바. 어떻게 읽는다고요? 카바 이렇게 읽어요. 커버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혀를 굴리고 앉았어요? 여기 그런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고? 카바라고 합니다. 왜 카바라고 해야지 단어의 맛이 사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식이란 자산이 있고요, 예금이란 자산이 있어요. 위험하고 수익의 관계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식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 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수익은 낮아요, 높아요? 수익 높은 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일장일단 있네, 보니까. 예.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 사람도 주식에 투자하면서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하다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위험이 높다는 단점을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봐요. 커버가 맞지?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위험이 높다는 단점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이게 단어가 안 산.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즉, 높은 위험을 높은 수익이 상쇄시켜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상쇄시켜버리더라.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익이 높다는 게, 위험이 높다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그 위험이 높다는 단점을 커버해주고 상쇄해주니까요. 커버 상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정기예금은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장점이 단점이에요? 단점이죠. 예. 근데 정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겠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안전하다는 장점이. 그러니까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그 수익이 낮다는 단점을 뭐 해버리기 때문에, 커버해버리기 때문에,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에 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위험과 수익은 봐서 알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커버해주고 상쇄시켜주는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가 위험과 수익은 관계가 상쇄가 맞는데, 상쇄하려면 반드시 비례로 움직여야 돼요. 반비례로 움직이면 상쇄를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제가 높은 하면 높은 하시고 낮은 하면 낮은 하세요. 알겠어요? 높은? 낮은? 대답하세요. 여러분, 높은 위험은 뭐로 상쇄? 수익으로 상쇄해야지. 아니, 내가 높은 하면 높은 하라고. 자, 다시. 낮은 수익은 뭐로 상쇄? 낮은 위험으로 상쇄하면 됩니다. 아니, 내가 높은 하면 높은 하고, 낮은 하면 낮은 하고, 수익하면 위험하고, 위험하면 수익하면 되겠네. 그게 뭐가 어려운데? 내가 높은 하면 높은 하고, 낮은 하면 낮은 하고, 수익하면 위험하고, 위험하면 수익하면 되겠네. 높은 위험 상쇄시켜주세요. 높은 수익 하시면 돼요. 내가 높은 하면 높은 하고, 낮은 하면 낮은 하라고. 다시. 높은 위험 상쇄시켜주세요. 높은 수익을 상쇄시키면 되고요. 낮은 수익 상쇄시켜주세요. 낮은 위험으로 상쇄시켜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 관계가 맞는데, 상쇄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비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상쇄라고 해도 되고 비례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들을 우리는 위험 추구형이라 그래요. 위험 추구형. 얘는 투자성이 어떠냐면요, 인생 뭐 있어? 한 방인데, 이런 주예요. 근데 위험, 낮은 수익 얻기 위해서 낮은 위험을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위험 회피형이라 그래요. 다만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을 일반적인 투자자들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추구형은 누군지 물을 수는 있어. 위험 추구형이. 위험 회피형이 누군지를 물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우리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뭘 가정한다? 위험 회피형. 근데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투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낼 때는 위험 회피형 중 공격적 투자자, 위험 회피형 중 보수적 투자자, 문제를 이렇게 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공격적이라는 말을 만나잖아. 무시하고 얘하고 똑같아. 뭘 얻기 위해서라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높은 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위험 회피형 중에서 보수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진짜 얘 성향이야. 뭐?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하는 사람들. 공격적, 보수적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격적인 애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높은 힘을, 물론 회피형 중에서도 그렇겠지만 높은 힘을 기꺼이 감수하는 애들이고,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보수적인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아마 이해 못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정상이고요. 이해를 하는 분들은 센스, 부동산학개론 센스,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상인지 센스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판단시켜 드릴 테니까, 듣고 이해되시면, 내가 개론에 뭐가 있구나, 센스, 감각이 있구나,
센서가 있구나. 이해 안 되시면 난 정상이구나. 민법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동일한 위험을 던집니다. 동일한 위험을 던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요. 보수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 동일한 위험을 던져도 이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승위를 갖다 우리는 주관적이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주관적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주관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 장동건, 현빈, 원빈, 정우성 이런 애들이 잘생겼다.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걔들은 잘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옥동자가 잘생겼다. 이건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옥동자는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못생겼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옥동자가 미이혼이에요? 기혼이에요? 그럼 와이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옥동자 못생겼다 그러면 안 돼. 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그런 걸 주관적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걸 객관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같은 위험을 던져도 투자 관점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은 다를 수가 있다. 요구 수익은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격적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 요구할까요? 높은 수익 요구할까요? 이게 낮은 수익을 요구해요. 보수적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될 거라 그랬잖아.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해 안 될 거라고.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위험 레벨 1부터 10까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레벨입니다. 레벨. 위험 레벨 1부터 10까지를 제시했을 때 위험 레벨 1에서 투자해 오던 사람들은 공격적이야, 보수적이야? 보수적. 위험 추구형이야, 회피형이야? 회피형이지. 근데 위험 레벨 10에서 투자하던 놈들은 보수적이야, 공격적이야? 공격적. 그럼 위험 추구형이야, 회피형이야? 추구형. 그래서 공격적인 애들이 높은 수익, 높은 힘에 투자하는 애들 맞지? 예. 보수적인 애들이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하는 애들 맞지? 예. 근데 그건 시험에서 잘 안 물어요. 시험에서 공격적인 애들이 누군지, 보수적인 애들이 누군지 묻긴 물을 수도 있지만 잘 안 물어. 핵심도 아니고. 근데 뭐는 잘 묻냐면 이걸 물을 수 있어요. 두 사람한테 오라는 위험을 던집니다. 얼마를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을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해봐. 위험을 던지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뭐를 요구해? 수익을 요구하지. 바보같이 위험만 감수하는 사람 없다 그랬으니까. 수익 요구할 거 아니야? 근데 공격적인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오라는 위험은 위험해 보여? 안 위험해 보여? 이거 안 위험해 보이지? 얘네들은 그동안 10에서 투자하던 놈들이야. 근데 오라는 위험을 던지면 이게 안 위험해 보이지? 그래서 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요구한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보수적인 애들은요, 오라는 위험을 던지면요,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험이거든요, 이 위험은요. 그래서 이 위험을 부담하라고 얘기를 하면요, 상당히 높은 수익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일한 위험을 던져도 투자자마다 그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출발할 때 동일한 위험이란 말로 반드시 출발하게 해요. 뭐로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세트 메뉴로 기억을 하세요. 뭐로 출발했을 때? 동일한 위험으로 출발했을 때. 자, 이제 대답합니다, 이제. 센스 있는지 없는지 도전해 보는 거야. 공격적 투자자들은 그동안 낮은 데서 투자해서 높은 데서 투자했어. 근데 중간 정도를 던져버리면 그게 위험해 보여? 안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수익을 요구하고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 보수적인 애들은 그동안 낮은 데서 투자했던 놈들이잖아. 근데 오라는 정도를 던져버리면 그게 엄청 위험해 보이잖아. 어떤 수익을 요구한다?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 날이랍니다. 오늘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 날이랍니다. 원래 우리 시험하고 비슷해요. 우리 시험 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수능 치고 뭐 2주일 정도, 2, 3주 있으면 수능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합격자 발표가 지난주에 났지 않습니까? 그죠? 수능도 비슷해. 이쯤에 발표가 나. 항상 수능하고 비슷하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쌍두마차 양대 시험이에요. 수능이 한 60만 명 시험 치고요. 중개사가 한 30만 명 정도 시험 치니까요. 우리 시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우리 수험과의 상당히 큰 시험 두 개가 있습니다. 쌍두마차예요. 수능과 중개사 시험. 쌍두마차입니다. 합격자 발표도 비슷하고 시험 치는 날짜도 비슷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100점 맞은 놈들이 있어요. 100점 맞은 놈들. 공부 회피형이야, 공부 추구형이야. 공부에 있어서 얘가 공격적이야, 보수적이야? 공격적이지. 근데 맨날 빵점 맞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공부 회피형이야, 공부 추구형이야. 공부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놈이지, 그죠? 예. 근데 두 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0점 맞아라 그래요. 50점 맞아라. 그럼 100점 맞는 놈들은 50점 맞아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 수익을 요구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얘는 50점 맞는 게 큰 위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빵점 맞는 놈들한테 50점 맞아라 하잖아요? 그럼 말 하는지 아세요? 차 사달래요, 차. 면허를 딸 테니까 자기 이름으로 차를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 바꿔달라고 얘기한다고. 집 한 채 사달라고 하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점수거든요, 이 점수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게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하고 시험에 나오는 문장하고를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에 투자하던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공격적 투자자. 됐어요?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시작. 보수적 투자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로 출발한다? 동일한 위험. 이 두 사람에게 뭐를 던졌을 때? 동일한 위험을 던졌을 때 보수적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위험을 높게 판단하니까 어떤 수익을 요구하고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공격적 투자자들은 그 위험을 낮게 판단하니까 어떤 수익을 요구한다? 낮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다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약간 개론 센스가 있는 분들이고요. 쌤 나는 뭐 안 할래. 보수적인 낮은데 높은 하니까 헷갈려. 안 할래 그거. 응? 공격적은 높은인데 자꾸 갑자기 낮다고 하니까 나는 그 의견에 반댈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열심히 하시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개론 감각은 없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번에는 저랑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10번 보세요. 수익률. 자,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투자액분의 순수익. 자, 일단 분수는요.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가 됩니다. 분모분의 분자. 근데 이때 분자하고 분수는 비례관계가 성립을 해요. 분모하고 분수는 반비례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인문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져요. 근데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수값을 키우려면 분자는 커야 되고요. 분모는 작아야 돼요. 얘가 작아야 얘가 커지고요. 얘가 커야 얘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들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할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럼 수익률을 높이려면 순수익이 뭐야 되죠? 커야 돼요. 맞죠? 투자 금액이요. 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률을 높이는 단 두 가지 방법은요. 먼저 순수익을 크게 해야 되고요. 투자 금액을 작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순수익을 크게 한다. 사실 부동산 임대 수익은요. 빤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신문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우리가 상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상권, 여기 상권, 여기 상권, 여기 상권, 여기 상권이 딱 정해지면요. 그 상권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은요. 사실은 빤해요. 그러니까 순수익 가지고 수익률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니까. 상권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나마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요. 싸게 사야 돼요.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쌀 때 사야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기를 때 이게 시세보다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세상에서 제일 빨리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개업자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그 지역 물건에서 시세보다 싸다 비싸다를 갖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매일 그 업을 하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에서 돈 많이 벌긴 힘들어요. 중개업에서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잘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개업을 하면 여러분들 그 종잣돈은 집에 한 5억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종잣돈 시드머니는 집에 한 10억씩은 또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뭐 다 있을 거니까. 나도 뭐 지금 지갑에도 몇 억이 있는데, 그죠? 예, 우리 다 그 정도는 있을 거니까 종잣돈을 갖다가 중개업 하시면서 종잣돈 열심히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시세보다 싸다 비싸다의 판단 기준. 그러니까 싸게 나왔을 때 그걸 딱 이렇게 몇 개 찍어놓고 사고, 그다음에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마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진짜 그렇게 투자만 몇 개 잘하셔도요, 정말 취미로 실장 하나 두고 그냥 취미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이때 수익률의 종류는 두 가지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해서 물론 돈을 벌습니다만은 강의를 해서 돈을 벌지만 제가 배출하는 제 제자들이 다 중개업자란 말이에요. 다 중개업자고 그냥 전화 자주 와요. 쌤 여기 종물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게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기꾼 너무 많아요, 진짜. 진짜 많아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제가 지금 장담컨대 아직 한 번도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이 수업 들으신 분들이 사기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싸게 나왔다 그러면 싸게 나온 게 맞았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거 강의를 계속 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사람이 근데 부동산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인맥들,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고 사기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사기칠 것 같으면 그런 관상들은 내가 아예 가까이 하질 않아요. 내가 아예 딱 보고 좀 느낌이 이상한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아예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투자하는 부분 또 조언 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그것도 뭐 알아봐 달라 그래도 알아봐 주기도 쉽고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직업이에요. 강의만 괜찮게 하면. 근데 괜찮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밤새워 연구하고요. 여러분 잘 때 내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수익률의 종류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동산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1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근데 1억을 은행에 들고 가봤어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들고 가보니까 1억 1천만 원을 보장해 주겠대요. 1억 1천만 원을. 그럼 최소한 1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금액 얼마? 1억 순수익만 얘기하세요. 순수익 얼마? 1,000. 그래서 이 10%라도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 가장 흡사한 단어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최소 수익률.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률. 최소한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돼요. 뭐 된다고? 그럼 수익률 몇 프로? 20%. 이 20% 갖다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가장 흡사한 말은요.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기대가 클 때 투자하겠어요? 요구가 클 때 투자하겠어요? 기대가 클 때 투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것은 매년 시험에 나와요. 매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매년 얘가 답은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지문 5개 중에 틀린 걸 찾아냈을 때 옳은 것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야. 자, 투자할 때는 누가 클 때 투자한다? 기대가 클 때 투자한다. 여러분들 하나 더 바꿔볼게요. 자, 최소한 은행 들고 가도 몇 프로는 보장돼? 10%는 보장돼.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0%.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더니만 1억 700밖에 안 나온대. 그럼 기대 수익률 몇 프로로 바뀌지? 7%. 그럼 뭐가 더 크지 지금? 요구가 더 크지. 투자해야 안 해요. 절대로 부동산에 투자할 일이 없죠. 아니 은행 넣어놔도 10%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하면 7%밖에 안 되면 기대가 작잖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대답 한번 해봐요. 기대가 크면 투자하고 안 하고? 하고. 요구가 크면 투자 안 하고 그래요. 알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부동산학 학문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시험에서는 투자하고 투자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걸 말을 좀 다듬어서 따라해보세요. 투자 증가, 투자 감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이건 투자 증가. 자, 요구가 크면 투자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투자 감소. 근데 이때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우리는 투자 균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결론. 투자 균형. 투자 균형.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든 투자 감소가 이루어지든 마지막에는 항상 투자 균형으로 가요. 투자 균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항상 뭐다? 투자 균형. 결말은 투자 균형이에요. 자,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 균형으로 가는데가 문제가 나와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 균형으로 가는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칠판 한번 바로 봐주세요. 눈을 더 크게 뜨세요. 눈 조금 작아졌네, 눈이. 좀 작아졌어.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더 크게. 머리를 맑게 하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론은요. 수업만 진짜 열심히 들어도 합격 점수 나와요. 수업 진짜 열심히 들어도 수업만 진짜 열심히 들어도 따로 공부 안 해도 수업만 진짜 열심히 들어도 합격 점수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하얀 재가 돼서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힘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합격 내가 시키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요. 한번 뜨겁게 한번 공부해보라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도 뜨겁게 강의를 할 테니까. 열정적으로. 알겠어요?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12%예요. 요구 수익률이 10%고. 그럼 대답해봐. 누가 크네? 기대가 크네. 그럼 투자 증가라 그랬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겠어, 안 갖겠어? 갖겠지. 그럼 이 부동산은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가 증가된다 하기도 하고요. 수요가 증가된다 그러기도 해요. 수요가 뭐 된다? 증가된다. 수요가 증가되면 이 부동산 인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가격이 많다? 근데 갑자기요. 가격이 상승하는 순간 이 부동산은 메리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면요. 투자 금액을 이제 많게 해야 되는 부동산이 되거든요. 쌀 때 좋았지. 가격이 그만큼 올라버리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들이 좋은데 너무 비싸면 메리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좋은데 너무 올랐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지금 기대가 크다는 것을 수요가 증가해버리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그러면서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10%까지 하락하고 하락을 멈춰요. 그러면 기대와 요구 어떻게 되는 거지? 같아지는 거지. 같아지는 건 뭐라 그랬지? 투자 균형. 자, 그럼 대답하세요. 기대가 크면 수요. 가격이. 기대 수익률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한다.
그리고 뭐가 되나 투자 균형을 이룬다. 그럼 제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듣고 있나 지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한다. OX. X죠. 당연히 X죠. 자, 방금 제가 기대가 크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결말은 투자 뭐를? 균형을 이룬다. 그럼 둘이 뭐 할 거다? 같아질 거다. 그럼 기대가 어떻게 출발하면? 크게 출발하면 좀 있으면 기대는 점차 뭐 해준다? 하락해준다고 나와야지. 하락해준다. 기대가 컸는데 기대가 또 상승해버려서는 영영 균형으로 못 가잖아요. 기대가 컸으면 기대가 하락해줘야 균형으로 갈 수 있지. 우리는 뭘 알아요? 결말을 알잖아요. 결말을. 결말 아는 싸움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거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아요? 자, 기대 얼마? 8, 요구 10. 기대가 작네? 출발합니다. 수요 감소. 가격. 자, 아무것도 거들떠 보지 않은 부동산인데 갑자기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기대 점차 상승. 어디까지? 투자 균형. 그럼 시험에서는 뭘 틀리게 내냐면요. 맨날 요걸 틀리게 내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기대가 크다 그래놓고 좀 있으면 기대가 또 상승한대. OX. X. 기대가 작다 그래놓고 좀 있으면 기대가 또 하락한대. OX. X. 어차피 둘이 뭘로 가려면? 균형으로 가려면 우린 결말을 알고 있다고. 기대가 컸을 땐 기대가 점차 뭐 해주고 하락해주고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해줍니다. 여러분들 결말을 아는 영화는요 절대로 스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막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결말 알아. 옆에 가다가 뭐라 그래? 저 안 죽어. 저기서 안 죽어. 이렇게. 아니 우리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셨죠? 아니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는 걸 우린 다 알잖아 이제. 뭐 말인지 모르나? 걔가 귀신이야 걔가.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보신 적 있나요? 케빈 스테이시가 그게 범인이야 걔가. 걔 절름머리가 범인이라고. 결론을 알아버리면 시시하다고. 우리는 결론을 안다고 시시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감 있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둘이 어차피 결론은 뭐 될 거다? 균형을 이룰 거다. 자, 그럼 출발의 기대가 커. 기대는 점차 하락을 됩니다. 기대가 작아. 기대는 점차 상승합니다. 어디까지? 균형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요기심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요구가 크대, 요구가. 그럼 생각하세요. 요구가 크다는 말은 뭐가 작단 말이야? 기대가 작단 말이지. 근데 기대가 점차 하락한다고 나와. OX. X.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해야 균형으로 가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하나 더 할게요. 자, 기대와 요구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클 때 투자한다? 기대가 클 때. 그럼 우리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요.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요구 수익률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7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로 오세요. 자, 7번 보세요. 요구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오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외우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Right now 이거 요구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걸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문 밖에 서 있다가 요구 수익률 구하는 공식 다 얘기를 한번 해씩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맘 같아서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구 수익률 구하는 공식 오늘 내로 지금 당장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 그래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자, 따라해봐요.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또 따라해봐요. 시간. 위험. 자, 주먹을 2개 주세요. 주먹을 2개 주세요. 주먹을 2개 주시고. 요 첫 번째 주먹이 A고요. 두 번째 주먹이 B예요. 알겠죠? 예. 그럼 요 우승률은 A 더하기 B예요. 뭐 더하기 뭐라고? A 더하기 B라고. A가 뭐라고? 무위험률, B가 위험할증률. 이거 지금 외우시라고. 뭐 더하기 뭐?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뭐 더하기?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근데 무위험률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이냐면요. 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이에요. 항상 수익률을 줄여서 그냥 율이라 그러거든요. 수익률을 줄여서 율이라 그래요. 둘 다 수익률인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률이고요. 하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률이에요. 다시. 요구 수익률은 무엇과 무엇의 합인데?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인데 얘는 무엇에 대한 대가로 준다? 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률이고 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름이 잘 보세요. 얘는 무위험률이고요. 얘는 위험 할증률입니다. 자, 그러면 무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시험 보세요. 국채나 정기예금 같은 자산이 있습니다. 국채나 정기예금 같은 자산. 이 자산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위험 자산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뭐라고 할까요?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예. 근데 얘는요. 수익이 확실해. 확실하다는 말은 뭐가 없다. 그래서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 보시고 대답 한번 내보세요.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금리가 2%래. 듣고 있나 지금? 이 2% 수익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해요. 뭐 전혀 없이도. 위험 전혀 없이도요. 2%는 확실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2%라는 수익률을 얻으려면요. 1년 만기라 그랬지 아까. 앞에 붙어있는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줘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에요. 결국 무위험률은요. 시간 때운다고 고생하셨어요 하고 주는 수익인가요? 위험 부담한다고 고생하셨어요 하고 주는 수익인가요? 시간만 떼어도 확실하게 위험 전혀 없이 이 수익을 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위험률 하는지 알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무위험률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이에요? 확실하고 불확실하고? 예를 두 가지만 들어주세요. 국채나 전기, 예금 같은 거. 이해하셨어요? 근데 위험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시간만 때우시면 요구할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낮다는 거지. 뭐밖에 요구할 수 없어? 무위험률밖에 요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부동산 투자에는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5가지가 있었는데 시작.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사금법인유 이렇게 하지. 사금법인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한 번 더 시작. 이런 위험들을 부담하시잖아요. 그러면 할증이라는 것은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험을 부담함에 따라서 더 달라고 하는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이라 그래요. 더 달라. 위험 부담할 때는 더 달라. 위험 할증률. 그럼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수익률을 구성하는 양대축은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길게 부담하면 뭐가 커져요? 무위험률이 커지지. 그러면 요거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많이 할수록 뭐가 커져요? 위험 할증률이 커져요? 그러면 요거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요거 수익률을 구성하는 양대축 중 둘 중에 한 개라도 커지면 요거 수익률은 커지는 거고 둘 다 커지면요. 요거 수익률은 엄청 커지고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요거 수익률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 무엇과 무엇에 대한 대가인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시간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 대가인 위험 할증률 구성이 되는데 무위험률 커지면 요거 수익률 어떻게 돼요? 커지고요. 위험 할증률 커지면 요거 수익률 커지고요. 무위험률도 커지고 요거 위험 할증률도 커지면 요거 수익률은요. 엄청 억수로 커지고 그래요. 억수로 커져요.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면 얘가 억수로 커지지. 얘만 커져도 얘는 커지고요. 얘만 커져도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문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문적으로 묻는 거예요. 왜 시간이 길어지면 수익이 커지죠? 라고 물으면요. 시간이 길어지면 무위험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라고 물으면요.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 있어. 수익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려면 뭐와 뭐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간과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간 부담하면 주는 수익률을 무위험률, 위험 부담하면 주는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시험은 좀 쉬웠다 그랬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아세요? 무위험률이 듣고 있나 지금?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땡이지. 근데 말을 쏟고 싶지도 않아요. 얘랑 이 지문이랑 내가 지금 말을 쏟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요거 수익률을 구성하는 양대축은 무엇과 무엇인데?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인데 당연히 무위험률이 뭐 해줘야? 상승해줘야 요거 수익률이 커지는 거고 위험 할증률도 상승해줘야 요거 수익률이 커지는 거고 둘 다 상승하면 요거 수익률은 엄청 억수로 상승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기를 딱 치고요. 요거 수익률은 양대축 A 더하기 B입니다. A 더하기 B. A가 뭐죠? 무위험률. B가 위험 할증률. A가 뭐예요? 시간 대가. 얘는 위험 대가.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지. 얘도 커져 얘가 커지지. 둘 다 커지면 얘는 억수로 커지고요. 이해하셨어요? 얘가 커져 얘가 커져요? 얘도 커지면 얘가 커져요? 둘 다 커지면 뭐 억수로 커지고 막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래요? 아, 선생님 그러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요구 수익률은 시간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 대가인 위험 할증률의 합이고 요게 시간 대가고 요게 위험 대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요건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 요것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공식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미쳐버립니다. 기대 수익률 앞에서 곱해서 더한다라고 내가 피를 토하면서 이 근처에 피가 있을 거예요. 어디 내가 전 시간에 피를 토하면서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은요 곱해서 더하면 되고 곱해서 더하려고 봤더니면 상태가 말이 안 좋으면 더하기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해서 더하면 되고 상태가 더 안 좋으면 곱해서 더한 걸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저한테 공식을 묻는 건 저한테 신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excuse me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 아무튼 뭐 그 비슷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한테 신뢰하시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앞에서 곱해서 더한다고 배우셨고 지금은 요구 수익률 외우셔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 주먹 두 개지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임상실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잘 외우더라고요. 임상실은 끝난 거라고. 안 드셔도 좋아. 부작용 없어. 아시겠죠? 자, 요구 수익률은 무엇과 무엇의 합인데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합인데 무위험률은 시간 대가, 위험 할증률은 위험 대가. 얘가 커지면 커져. 얘가 커져도 커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수업 마지막입니다. 요거하고 집에 갑니다, 이제. 요거하고 오늘 나눠드린 문제 풀고.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갖다가 자꾸 이제 풀게 해 드릴게요.
1월 달에도 문제 풀게 드리고 3월 달에도 문제 풀게 드리고 자꾸 문제를 풀어서 응용력을 갖다가 자꾸 배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지금만 풀지 말고요. 3일 뒤에 또 풀어보고 일주일 뒤에 또 풀어보고 한 달 뒤에 또 풀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를 갖다가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가 엄청난 문제들이에요. 계속 풀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개론 점수가 민법 점수보다 잘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문제 있죠? 문제 있잖아요.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하시겠어요? 그 나중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요. 개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뭐 하시면? 잡수면. 안 잡수면 안 돼. 잡숴봐. 예, 잡수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계속 시판 보세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체계적임을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배합입니다.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배합.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세 가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뭐 이건 쉽고 포트폴리오를 잘 짠다고 해서 총이업 모든 힘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체계적이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업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슨 위험만 제거해요? 비체계적. 피할 수 있는 위험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최고의 수익이 아닙니다. 즉 대박이 아니라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무슨 수익이다? 안정된 수익. 선생님 나는 최고의 수익을 얻고 싶은데 나는 대박을 꿈꾸고 싶은데 그러면요 절대로 포트폴리오 짜시면 안 됩니다. 혹시 대박을 꿈꾸는 자 절대로 포트폴리오 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몰빵 해야 됩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것에다가 몰빵하면 대박 납니다. 대신 쪽박 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의 이면에는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한 것들은 그만큼 수익을 많이 줘요. 대신에 위험하다는 말이 쪽박 찰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짜는 목적은요. 태초에 대박이 아니에요. 그 혹시 내 투자 성향이 대박 쪽박이라면 포트폴리오 짜시면 안 됩니다. 내 투자 성향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만 포트폴리오 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왕 포트폴리오 짜서 그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려면 자, 포트폴리오 효과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위험 감소 효과라 그래요. 그 위험 감소 효과를 크게 하려면 첫 번째 자산수가 많아야 합니다. 2개가 좋아요? 3개가 좋아요? 3개가 좋아요? 5개가 좋아요? 관리만 된다면 5개가 좋아요? 10개가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파트 한 채 투자하셨다면요. 아파트는 그만하시고 상가 하세요. 상가 하셨다면요. 상가 그만하시고 하셨다면 땅 하시고 뭐 그러다가 뭐 공장도 있고 뭐 부동산 오피스도 하시고 많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산 투자. 자산수가 많을수록 안정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두 번째,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같이 다 좋아버리고 안 좋을 때 같이 다 안 좋아버리면요 안정된 수익을 못 얻는다니까. 수익의 방향이 다른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상당히 유명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상관계수. 상관계수. 그야 상관계수. 저 상관계수가요 낮을수록 좋아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상관계수가 뭔지는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오늘 좀 마지막입니다. 상관계수가. 상관계수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일단 상관계수는 우리 그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0.9, 0.8, 0.7, 0.2,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관계수의 최대값이 1이거든요. 최대값이 뭐라고? 1. 플러스 1 해도 되고 그냥 1 해도 돼요. 상관계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관계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움직입니다. 그럼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는 그러면 얼마야? 0. 얼마 나오겠지. 이해하셨어요?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왜냐면 최소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제가 상관계수 1이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보셔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A와 B에 똑같이 50%씩 분산 투자를 하는데 얘가 10% 좋을 때 얘도 10% 좋은 걸 상관계수 플러스 1이라고 그래요. 얘가 30% 안 좋을 때 얘가 30% 안 좋은 것을 상관계수 플러스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관계수 플러스 1이면요 방향이 유사해요.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아. 근데 플러스 1은요 크기까지 똑같아요. 얘가 10% 좋을 때 얘가 정확히 얘도 몇 프로 좋아? 10%. 얘가 30%안 좋으면 얘가 또 정확히 30%안 좋아.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자, 저기 보세요. 1억을 한 개 몰빵을 했어. 10%가 안 좋았어. 그래서 상관계수 플러스 1인 자산 10개에다가 1,0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했어. 그래도 마이너스 10%예요. 왜냐면 똑같이 마이너스 10%가 될 거니까. 따라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요. 한 개 짜든
두 개짜든 5개짜든 100개짜든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좋아지고 똑같이 안 좋아지니까. 이 말을 갖다가 거꾸로 해석하면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 그래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상계수 플러스 1이면요. 분산해도 효과가 없다니까. 마이너스 1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겠지.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맞아요?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아요. 저기 보세요. 얘 10% 지금 안 좋지? 얘가 10% 좋잖아. 손해 안 보지. 얘가 30% 안 좋지? 30% 좋지? 손해 안 보지.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대가 된다 그래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상관계수가 1이면 포트폴리오 효과 있고 없고. 효과 전혀 없어요. 예. 플러스면 효과 있고 없고. 있어요. 근데 효과가 좀 작아. 왜냐면 얘는 유사한 방향이거든. 원래 플러스가 방향이 유사하다 그랬잖아. 마이너스면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커.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럼 결론 냅시다. 이분법. 상관계수가 1이면 효과 있고 없고. 없고.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면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플러스면 있는 거예요. 1만 아니면. 플러스 1만 아니면 플러스라도 효과 있는 거야. 0.9나 0.8이나 0.7은 플러스잖아.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효과가 작다. 물론 마이너스면 효과가 크고 뭐 없긴 뭐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면 효과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플러스 효과 있다. 플러스는 효과 있다고. 플러스 1일 때 효과가 없다고. 다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이거는 없다고. 자꾸 있다고 하지 마. 1이라고 했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다. 다시.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작아.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있는데 크고 마이너스 1이면 효과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플러스 1이냐 플러스냐가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고 플러스면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작다. 여러분들 있는데 작은 거랑 아예 없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 없다 그래버리면 플러스 상당히 섭섭해요. 플러스 효과 있어요. 있는데 작다 그래야 돼요. 플러스 1일 때 효과가 없고. 여러분들 주변에 눈이 작은 사람한테 너는 눈이 작구나 해야 되지 눈이 없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눈이 작은 사람한테 야 너 눈이 없네 그러면 안 되지. 눈이 작다 그래야 되지. 넌 코가 없네 그러면 안 돼. 코가 작다 그래야 돼. 키가 작은 사람한테 키가 작다 그래야 돼. 키가 없네 그러면 안 되지. 있긴 있잖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른 거지. 다시 물을게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효과가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좀 작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뭔지 알겠죠? 예, 그럼 교재를 보면서 마무리 진행할게요. 교재 페이지 39쪽으로 할게요. 페이지 확인합니다. 39쪽입니다. 39쪽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가로 1번에 총이염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 별 때려놨어요? 그 표를 외우셔야 돼요. 표를 외우셔야 돼요. 가로 2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은요. 사금법인유에 동그라미 해놓으셨나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기란 얘기가 아니고. 가로 3번에 가시니까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두신 다음 제일 밑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가 보입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을 체크하세요. 당구장 표시에 동그라미 2번. 했으면 제가 네모 쳐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에 동일한 위험이란 말의 네모. 그 옆에 보수적 투자자의 동그라미. 그 줄 끝에 많은 수익을 요구를 길게 동그라미. 많은 수익을 요구.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동일한 위험에서도 그동안 위험한데 투자한 적이 없었던 누가 보수적인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거 이해됩니까?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이번에 수익률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예, 그 가로 1번에 의로 수익률에 별 하나 때리시고요. 수익률에 별 하나 때리시고 가로 1번에 의 밑에 보니까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표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만 묶으세요.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 옆에 예상이란 말 찾아서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요. 예상. 요구 수익률 옆에 최소란 말 찾아서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최소. 하셨어요? 예. 가로 2번에 보시니까 가로 제목이 균형 투자 있습니까? 거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 두시고요. 묶으셨으면 동그라미 1번에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 나옵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수요 증가, 가치 상승, 기대 수익률 하락 있죠? 하락액만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도요. 기대가 작다고 돼 있죠? 수요 감소, 가치 하락, 기대 수익률 상승이 보이십니까? 상승의 동그라미.
그래서 결론 냅시다. 기대가 컸을 땐 기대가 점차 뭐 해주고 하락.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 3번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로 가시니까 가로 1번 제목.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란 말이 나옵니까? 상쇄란 글자 동그라미. 상쇄 옆에 비례 동그라미. 자, 상쇄 동그라미 했고 비례 동그라미 했습니까? 동그라미 했습니까? 그 동그라미 두 개 사이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커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카바라고 읽는다 그랬죠. 상쇄, 비례는 카바로 해석합니다. 카바. 카바 기억나세요? 예. 가로 2번으로 내려가시니까 요구 수익률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박스 안으로 들어갑시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시간 있습니까? 그 무위험률 시간 한 번에 네모치세요. 그 위에다가 알파벳 대문자 A라고 써주시고. 위험 할증률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한 번에 네모 빵 쳐주시고 알파벳 대문자 B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요구 수익률은 양대 축을 합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대가인 무엇과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맞나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하단부에 3번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별 하나 때려 주시고요. 1번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로 갑니다. 첫 번째 분산 투자 동그라미. 비체계적 위험할 때 비체계적 동그라미. 그 옆에 안정된의 동그라미 안정된. 그럼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주시고요. 1번에 자산수가 많을수록 동그라미.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동그라미.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상관계수란 말이 있습니까? 네모 빵 치고 옆에 마이너스 1에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를 위에다가 화살 표시 아래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그 말은 상관계수가 많을수록 낮을수록. 그 밑에 보충학습가니까 상관계수가 한 번 더 떠요. 예, 거기 1, 2, 3, 4 4개 묶어주시고요. 묶으셨으면 요거 여러분들 다 봐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을 상관계수로 하는데 무엇과 무엇 사이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상관계수 1일 때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즉 효과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예. 근데 3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있잖아. 작은 경우에는에다가 요렇게 표시하시고 플러스라도라고 한번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라도 이렇게. 플러스라도. 지금 이번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옆에 지금 이거 추가했습니까? 그럼 이거 추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계수가 지금 3번 하고 있네 지금. 예.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플러스라도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플러스는 효과 있는 거야. 플러스 1만 없는 거야. 4번 물론 상관계수가 뭐이면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임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까지 합니다. 요 테이프 갈고 문제풀이 합니다.